만약에 이 태양계 끝자락에 얼어있던 혜성들이 그대로 지구에 날아와서 우리 지구에게 부족한 물을 제공해준 진짜 범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머나먼 거리에 고여있던 혜성들이 우리 지구까지 날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던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혜성들이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가능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오늘날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니스 출신의 천문학자 3명이 개발했다고 해서 이 모델을 니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태양계가 진화했던 과정을 보여주는 이 스냅샷 중에 가장 처음과 마지막 스냅샷, 이 두 장을 한번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일단 태양계 가장자리에 떠돌고 있던 작은 부스러기, 혜성과 소행성 같은 천체들의 수가 말끔히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계가 진화하면서 행성들의 궤도가 변했고 이 행성들의 중력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태양계 외곽을 떠돌던 부스러기들이 다 흩날려서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잘 보시면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던 외곽의 가스 행성들, 목토천의 궤도가 더 넓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짙은 파란색과 하늘색으로 표시된 궤도의 순서가 처음과 마지막에서 뒤집혀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보이는 하늘색과 짙은 파란색의 궤도는 각각 천왕성과 해왕성의 궤도를 나타내는데요. 재밌게도 우리가 태양계 행성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을지 그 진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태양계 행성들의 순서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금지화, 목토, 천, 해 이렇게 순서를 외우고 있지만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던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수금지와 목토, 해, 천, 오히려 천왕성이 더 바깥에 있었죠. 즉 원래 더 바깥에 머물고 있던 천왕성이 어떤 중요한 궤도의 이탈을 겪게 되었고 그 순서가 뒤집혀서 지금처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태양계 가장자리를 떠돌고 있던 두 행성의 자리를 바꿔버린 걸까요? 우리 태양계에는 가장 육중하고 덩치가 큰, 그래서 중력이 가장 강한 두 행성이 떠돌고 있죠. 바로 목성과 토성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과거에는 아직 태양계가 펑퍼짐하게 퍼지지 못했기 때문에 태양 주변을 돌던 혜성들의 궤도가 아주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짧고 각 행성끼리 주고받는 중력의 효과도 더 컸겠죠. 특히나 당시 태양계 외곽을 떠돌고 있던 해왕성과 천왕성은 자신들보다 안쪽을 돌고 있던 목성과 토성으로부터 아주 지대한 중력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기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목성과 토성이 자신들의 곁을 반복적으로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육중한 목성과 토성에게 이끌려 더 빠르게 궤도 속도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궤도가 부풀게 되고요. 더 바깥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해왕성이 더 안쪽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안쪽, 즉 목성과 토성에 더 바짝 붙어 있었던 해왕성이 이 두 행성으로부터 더 강한 중력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원래 더 바깥에 놓여 있던 천왕성은 목성과 토성의 영향을 덜 받게 되었고 궤도가 더 바깥으로 이탈하는 정도가 적었던 것이죠. 안쪽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던 목성과 토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강한 영향을 받았던 해왕성이 더 바깥으로 멀리 벗어나게 되었고 조금 덜 영향을 받았던 천왕성은 살짝만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행성들의 대이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수금지와 목토, 천, 해로 순서가 바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한번 간단하게 아까 보여드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태양계 행성들이 어떤 식으로 궤도가 변해왔을지를 한눈에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시뮬레이션을 돌린 시간이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태양계가 진화하면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Y축은 각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빨간 그래프가 목성의 궤도 사이즈의 변화이고 위로 갈수록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는 행성들의 궤도가 더 다닥다닥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목, 토, 해, 천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행성끼리의 중력적인 영향이 누적이 되고 결국 한계를 버티지 못한 채 모든 행성들은 더 먼 궤도로 이탈하게 됩니다. 특히나 해왕성이 더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목, 토, 천의 순서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목성과 토성에 비하면 힘이 없을 뿐인 거지 사실 천왕성과 해왕성도 무시하기 어려운 육중한 덩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싸움에 밀려서 태양계 바깥으로 쫓겨난 천왕성과 해왕성은 자신들보다 더 바깥을 떠돌고 있던 태양계의 작은 부스러기 조각들에게 일종의 중력적인 민폐를 끼치게 되는데요. 다시 자신들이 더 바깥 궤도로 쭉 떠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보다 더 바깥에 떠돌고 있던 작은 부스러기들을 자신의 중력으로 태양계 안쪽으로 끌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잠깐 동화처럼 좀 재밌는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 목성과 토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 더 머나먼 태양계 구석으로 떠나야 했던 천왕성과 해왕성들이 바깥에 머물고 있던 부스러기를 태양계 안쪽으로 쏟아 던지면서 일종의 마지막 몸부림, 반항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이 과정에서 태양계 가장자리를 떠돌고 있던 소행성과 해성들이 우수수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태양계 진화 과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계 진화 과정 말미에 벌어진 아주 대규모의 융단 폭격이었다라고 해서 Late Heavy Bombardment,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후기 대융단 폭격,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Late Heavy Bombardment, LHB 시기를 거치면서 태양계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던 얼음 부스러기 소행성과 해성들이 우리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얼음 조각들이 먼 과거 우리 지구에 날아올 수 있었고 바로 그를 통해서 지금 이 지구에 거대한 바다가 채워졌을 거라 추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생각해 보면 바로 천왕성과 해왕성의 몸부림이 있었던 덕분에 바로 우리 지구에 아름다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떠돌고 있던 소행성과 해성이 날아와서 지구에게 물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랬을지 이제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겠죠. 과연 천문학자들은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오래전 날아왔던 소행성과 해성들 속에 우리 지구 바다에 고여있는 물과 정확히 동일한 성분의 물이 얼어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겁니다. 따라서 해성까지 직접 날아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결국 천문학자들은 로제타 미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도를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덩치 큰 행성에 비해서 덩치가 훨씬 작은 해성을 탐사하는 건 훨씬 더 까다로운 미션입니다. 왜냐하면 해성은 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칫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해성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 공간을 떠도는 외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성을 탐사하는 이 도전은 아주 어려운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제타 미션이 목표로 했던 추리모프 게라시만코라고 하는 해성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태양빛을 받으면서 표면에 얼어있던 얼음 성분이 순식간에 승화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가스 제트를 토해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독특한 두 덩어리가 붙어있는 해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약간 그 욕조 위를 둥둥 떠다니는 러버덕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해성에는 굉장히 많은 얼음이 얼어있는데요. 자, 그러면 정말 이 얼음 속에 우리 지구에 얼어있는 물과 똑같은 성분이 존재했을까요? 이제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당시 로제타 미션은 김치 냉장고만한 꽤 작지 않은 크기의 착륙 로봇을 착륙시키기에 이릅니다. 지금 착륙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성은 중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퀴 달린 로버 형태를 보내진 않습니다. 대신 딱 착륙하는 그 순간 드릴을 꽂아서 탐사 로봇을 고정시키는 일종의 따개비와 같은 방식으로 탐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방에 깔려있는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얻고 또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와 탐사 장비로 이 혜성의 모습과 성분을 탐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륙 직후 이 로제타 착륙선이 보내었던 사진을 한번 볼까요? 태양빛을 받으면서 아주 뜨겁게 달아올라 가스를 토해내고 있는 장면과 함께 또 태양빛을 받지 않은 그늘진 영역의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제타 미션을 통해서 이 혜성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태양빛을 받는 뜨거운 영역에선 무려 1초마다 300ml에 달하는 아주 많은 양의 물들이 빠른 속도로 승화되고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화학 성분을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 얼어있는 물은 지구의 바닷물과는 조금 다른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우주 탐사를 통해서 어떤 화학 성분이 동일한 기온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동위원소인데요. 동위원소는 뭐냐면 화학적으로는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질량만 조금 다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는 가운데 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 그리고 주변에 전자로 이루어진 모습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 중심의 원자핵은 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기적으로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로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는 개수가 늘어나면 점점 더 원자의 질량이 무거워지죠. 다만 전기적인 아무런 특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화학적인 성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만 달라서 똑같은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질량만 조금씩 다른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우리 물을 구성하는 H2O, 수소와 산소 중에서 수소도 이런 동위원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소는 보통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끔씩 중성자가 하나, 둘 끼어 있는 더 무거운 중수소, 무거운 수소들도 존재하죠. 따라서 우리 지구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중수소의 함량과 또 혜성의 얼음 속에 얼어있는 중수소의 함량을 비교하면 둘이 같은 기온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기온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당시 혜성 탐사를 통해서 확인한 혜성 속의 중수소 함량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지구 바닷물 속의 중수소 함량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파란 선으로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저 선이 우리 지구의 중수소 함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탐사한 여러 혜성들에 얼어있는 중수소의 함량은 저 그래프 속 보라색으로 찍혀 있죠. 보시면 아쉽게도 우리가 했던 기대와 달리 이 혜성들 속에 들어있는 중수소 함량은 지구의 값을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놀랍게도 로제타 미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비록 혜성에 얼어있는 물, 얼음 성분은 지구의 물과는 조금 다른 성분이었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성분이 얼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명체의 몸, DNA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 중의 하나인 글리신이라는 분자가 혜성에서 발견된 것이죠. 글리신처럼 꽤 복잡한 거대한 분자들은 보통 우주 공간의 극악의 환경에선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더 덩치가 작고 간단한 분자들만 우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이런 간단한 분자들이 지구에 모인 다음 그것들이 지구에서 조합이 되어서 이런 글리신과 같은 재료가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이런 복잡한 분자가 이미 혜성 표면에 얼어 있었던 것이죠. 이건 놀라운 가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쩌면 우리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분자들, 그 생명의 재료들은 지구에서만 조합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천왕성과 해왕성의 몸싸움에 떠밀려 날아왔던 혜성과 함께 지구로 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즉, 우리 지구 생명체는 어찌 보면 그 진짜 기원이 지구가 아니라 바로 태양계 끝자락 우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 가능성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단순히 글리신과 같은 분자 레벨을 뛰어넘어서 아주 간단한 단세포 생명체,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존재가 그대로 지구로 왔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처럼 지구 바깥 우주 단위로 우주적인 여행을 하면서 생명체의 물질이 오고 가고 있다는 가설을 우주 전역 범용적으로 생명체의 종이 퍼지고 있다라고 해서 범종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한 동네에 살고 있던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또 다른 옆 동네 산으로 건너가 거기에 새로운 민들레 동산을 이루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지구를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수억 년, 수천만 년 전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생명 물질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지구 역시 화산이 터지고 운석을 얻어맞으면서 날려보낸 작은 파편이 또 다른 행성에 떨어지게 되었고 또 그 운석에 묻어있던 지구의 생명체 조각이 그 또 다른 행성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원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죠. 결국 우리 지구 생명의 진화, 나아가 인류의 역사는 목성과 토성 그리고 태양계 행성들 때문에 벌어진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목성과 토성의 힘싸움에 밀린 천왕성과 해왕성의 중력 덕분에 만들어진 이야기였죠. 행성끼리 주고받는 중력의 몸싸움으로 인해서 갑자기 태양계 가장자리에 숨어있던 해성과 소행성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쏟아지게 되었고 그들의 얼어있던 물들이 지금의 지구에게 전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덕분에 우리 지구는 아주 아름다운 생명의 보고가 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지구 생명의 진화는 천왕성과 해왕성, 나아가 태양계 행성들 덕분에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태양계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우주먼지와 함께 여행을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